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의 새소리와 함께 오늘은 매미 소리까지 들립니다. 이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총체성의 철학자 마르크스주의자면서 총체성을 주장한 게오르그 루카치에 대한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슴이 뛰죠, 그죠? 예도가 풀어내는 게오르그 루카치의 철학세계, 마르크스 레닌주의 철학자면서 그죠? 서구 마르크스주의 철학자들에게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언급되면서 그의 철학적 사유의 세계가 비판적으로 수용되면서 고찰되는 이 철학자, 드디어 예도가 바깥으로 꺼내서 그죠? 여러분들에게 존재의 숲에서 밝히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데요. 뭔가 벌써 가슴이 뛰기 시작할 거예요. 아시는 분은. 원래 게오르그 루카치의 이름은 그죠? 헝가리식 이름은 다른 이름이죠, 그죠? 개명을 하면서 아버지가 성을 바꾸잖아, 1890년대에. 그러면서 루카치가 됐는데 원래 이름은 레빙게르 죄르지 베르나트라고 하는, 이름도 참 길죠, 그죠? 이 레빙게르라고 하는 이 성이 독일식이라고 해서 헝가리식으로 바꿔야 그 사회에 주류로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그래서 레빙게르를 루카치로 성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유대계였는데 아버지가 종교도 바꾸죠, 그죠? 루터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데요. 참 유대계 철학자들이 많아, 그죠? 20세기에만 해도. 루카치가 논쟁했던 아도르노 역시도 유대계고, 한나 아렌트, 발터 베냐민 등등, 칼 마르크스까지, 그죠? 그 이름을 대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정도인 거예요. 스피노자도 그렇고. 루카치는 헝가리 출신 마르크스주의 철학자입니다. 특히 그는 1885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나서 그죠? 아버지 직업이 은행가였어. 그러니까 나름대로 부르주아 계급에서 그죠? 그래도 부유하게 살았던 그런 가정 출신의 철학자인데 어린 시절 교육을 잘 받았겠죠, 그죠? 그래서 1971년 세상을 떠날 때도 부다페스트에서 세상을 떠나는데 완전히 헝가리에 몸을 묻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게오르그 루카치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루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의 철학을 제대로 그죠? 읽고 1차 자료를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어야 책이 읽히는 거야. 그 이후로 다 그렇습니다. 그람시도 그렇고, 그리고 독일의 비판 이론가들, 그리고 프랑스의 알투세르 학파의 철학자들, 오늘날의 지제까지 마르크스를 모르고는 손도 못 대는 거야, 이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르크스와 헤겔의 관계를 제대로 짚어내야, 그죠? 손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철학자인데, 루카치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토대는 헤겔과 마르크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시 그죠? 근대의 모더니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해야 20세기, 21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루카치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루카치는 헝가리에서만 교육을 받았던 그런 철학자가 아니라 독일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1909년부터 16년까지 그죠? 베를린과 하이델베르그를 오가면서 유학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이제 특히 문학에 대한 연구, 그죠? 그리고 철학에 대한 연구를 집중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독일의 사회 철학자들, 게오르그 짐멜, 그리고 막스 베버,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류를 하고, 유학 시절에 이들이 학생이죠, 그죠? 게다가 리케르트, 하이델베르그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리고 빈델반트라고 하는 이런 신칸트주의 철학자들을 만나게 돼.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죠? 어떤 방식으로 마르크스의 사유를 철학적으로 해석할지 이미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신칸트주의 학파가 왜 나타나요, 여러분? 그 이유는 19세기의 자연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실증주의와 그죠? 기계적 유물론이 발달하면서 이게 역사학에까지 옮겨 적용되잖아, 그죠?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이 자연의 세계, 물질의 세계, 물리의 세계는 단지 어떤 물질의 움직임에 의한 인과법칙에 따라서 진행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로 옮겨졌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것이 나타난다. 물질과 의식은 완전히 다른 거다. 그래서 자연과학의 실증주의와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거죠. 기계적 유물론에 대항하여 칸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신칸트 학파 중에서 리케르트가 그죠? 매우 중요한데, 이 철학자가 또한 막스 베버, 이런 사회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물질의 어떤 운동이 그죠? 의식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인간의 의식은 이 물질의 움직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칸트로 돌아가서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의 인식론부터 그죠? 칸트의 전집을 헤집으면서 새로운 가치론과 그것에 근거하여 문화와 역사를 다시 해석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갔던 거예요. 이게 신칸트 학파의 영향인 거예요. 이게 루카치의 역사와 계급의식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스승이었던 막스 베버, 게오르그 짐멜의 어떤 사회학적 관점, 이런 것들이 루카치의 세계에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서 이러한 그죠? 특히 독일 문학에서 나타나는 괴테로부터 출발하여 실러, 그리고 헬들린, 노발리스 등등 그죠? 그리고 마르크스를 지나서 루카치 당시에
토마스 만에 이르기까지 이 문학 전통, 그죠? 독일 고전주의 문학, 이것을 연구하면서 이제 마르크스와 어떤 연결점을 찾고 자기만의 철학의 세계를 형성해 나가게 되는데, 1909년부터 15, 16년까지의, 그죠? 베를린과 하이델베르크에서의 유학 생활, 이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루카치의 초기 문학 작품, 그죠? 그러니까 1916년 디 테오리 데스 로만스, 소설의 이론이라는 작품, 그죠? 이게 이제 독일에 유학을 하면서 그 시기에 나타난 작품인데, 이것과 63년도에 나타난 미학 작품이 있잖아. Die Eigenart des Ästhetischen, 미학적인 것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하는 이 작품의 차이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루카치의 사유의 발전 단계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37년도에 출간된, 그죠? Der historische Roman, 역사적 소설론, 역사 소설론이라고 알려진 이 작품, 역시도 초기에 소설 이론과 극명하게 다른 그러한 사상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루카치가, 그죠? 이제 자기 스승들과 결별하게 되는 시점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루카치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만 해도, 그죠? 이 마르크스주의의 상황은 이제 제2 인터내셔널에 의하여, 그죠? 특히 칼 카우츠키를 중심으로 독일의 사회민주당이 주도하잖아, 그죠? 거기에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과 같은 그런 수정주의 마르크스주의자, 이런 자들이 활동하는데, 이 시기에 아직 마르크스의 작품들은 전집이 나오기는커녕 겨우 공산당 선언, 자본론 1권 이런 정도만 나왔던 그런 시기죠, 그죠? 그래서 마르크스를 오해하여 제2 인터내셔널에서 활동했던 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대부분이 역사결정론, 아니면 마르크스를 이 자본주의적인 어떤 발달의 형태 안에서, 그죠? 자본주의가 이렇게 보니까 쉽게 망할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계급투쟁을 통하여 어떤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거야, 서구 사회는. 그래서 수정주의로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런데 제2 인터내셔널에서, 그죠? 이런 수정 마르크스주의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논쟁을 하다가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잖아, 그죠? 거기에서 나타난 자본주의와 군국주의, 독일의 어떤 제국주의를 향한 그 욕망이 그대로 드러난 게 이 전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의 어떤 군국주의와 자본주의의 그 욕망의 허상을 보면서 자기 선생들과 결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닌이 나타나서, 그죠? 이 볼셰비키 혁명을 통하여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을 주도하면서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도 경험하게 되면서 이
부르주아 자본주의 사회학자들의 어떤 그 체계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러나 결국 이 흔적은 끝까지 남아있어. 신칸트주의의 그 중요한 의식의 중요성, 그죠? 그러니까 자연변증법에서 나타나는 그 유물론의 특성이 거부되고 의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잖아. 역사와 계급의식에서,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루카치에게서 신칸트주의의 흔적은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이 레닌의 혁명을 통하여 마르크스 레닌주의자가 되면서, 그죠? 1918년에 마침내 헝가리 공산당에 입당하게 되고,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문화부 장관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소설의 이론을 썼던 1916년의 어떤 그 시기와, 그죠? 역사 소설로 1937년의 시기, 그리고 거의 말년의 작품인 미학적인 것의 고유한 특성, 이런 작품들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은 그 가운데에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제 헝가리 공산당원이 되고, 그죠? 그리고 헝가리 그 내각에서 문화부 장관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요. 특히 제3 인터내셔널, 그죠? 그게 레닌이 이제 주도하게 되는데 1919년에 여기에 요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민테른으로 알고 있는 제1 인터내셔널은 1864년도에 마르크스에 의하여, 그죠? 거의 뭐 혼자 주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그리고 제2 인터내셔널은 칼 카우츠키가, 그죠? 독일의 사회민주당을 이끌었던, 그죠? 그에 의하여 1889년에 이제 창당되게 되고, 그죠? 그리고 제3 인터내셔널은 레닌에 의하여 1919년에 시작되는데요. 이게 코민테른인 거예요. 이 코민테른의 요원이 돼. 그래서 1930년도에 소련을 방문해서, 그죠? 소련에 있는 그 마르크스 엥겔스 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마르크스의 원전들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철학 수고, 이때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출간이 안 됐어. 31년, 2년 이 시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룬트리세 같은 거는 10년 더 지나야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루카치가 1923년도에 출간했던 그 역사와 계급의식, 게슈히테 운트 클라센 베부스트자인, 이 작품이 얼마나 마르크스적이고 마르크스적인 통찰을 갖고, 그죠? 그 당시에 제2 인터내셔널에서 논쟁했던 수정 마르크스주의자들보다 마르크스에 더 가까웠는지를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작품이에요. 그래서 역사 결정론, 경제 결정론, 그리고 마르크스를 너무나 도그마틱하게 읽어서, 그죠? 뭔가 이 역사를 보는 눈이 상당히 경직되고, 그래서 수정 마르크스주의로 가서 논쟁을 했지만, 이들의 사고는 결코 마르크스의 원전이 하나씩 출간될 때마다 마르크스와 멀고도 먼
그러니까 아무래도 마르크스의 이론을 현실 정치에 적용한 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의 사유는 도그마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레닌에게서도 나타나잖아, 그죠? 레닌의 어떤 노동계급 전체,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중앙당에서 중앙 집권적으로 의식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당 중심적인 거죠. 이런 사고, 이거는 마르크스랑 다른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레닌의 어떤 사유 역시도 헤겔의 어떤 그 변증법의 사고를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에게로 이게 넘어가면서 헤겔은 뭐야? 완전 반동 철학자가 돼서 거부당하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스탈린만큼 마르크스를 도그마틱하게 읽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소련의, 그죠? 어떤 그 사회주의가 얼마나 많은 인민을 억압하고, 그죠? 그 숙청 작업은 엄청났잖아, 그죠? 30년대에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그 스탈린의 숙청 작업 여러분, 무시무시한 굴락을 만들고, 그죠? 심지어 루카치 역시도, 그죠? 어떤 코민테른의 요원이긴 했지만은 계속해서 의심을 받고 숙청 명단에 있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루카치는 문화부 장관도 하고, 그리고 뭐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서 나름 아주 그 당시에 상위 계급의 공부도 하고, 그죠? 뭔가 지성인으로서 활동했지만 그는 주류는 아니었어요. 언제나 변방을 가면서, 그러나 마르크스를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인간성을, 그죠?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진정한 마르크스의 사유를 철학자로서, 그죠? 증명하는 그런 방식의, 그러나 정치적으로 볼 때는 언제나 변방에 있었습니다. 소련도 가서 거기에서 마르크스를 연구하고, 그죠? 그리고 강연하기도 하고, 부다페스트에서 또 대학교에서 강의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중심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그 총체성이라고 하는 것, 토탈리테트, 그죠? 이 개념은, 그죠? 거의 루카치 전체의 철학 체계를 한 단어로 요약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의 문예비평으로서의 미학 이론, 그리고 그의 마르크스주의 철학, 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한마디로 대변하는 용어가 총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를 한마디로 총체성의 철학자, 필로조프 데얼 토탈리테트, 이렇게 말을 해도 전혀, 그죠?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의 모든 미학 이론과 철학 이론, 문화 이론,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그죠? 그의 전집을 관통해서 총체성이라는 개념으로 환원될 수 있을 정도로, 그죠? 이 개념은 다의적이고, 그리고 운동성이 있으며, 또한 다양한 곳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물화된 인간의 인간성, 자본주의의 모순 속에서 상품이 되어버린, 사물이 되어버린 물화된 인간의 인간성을 되찾자라고 할 때도 총체성이 적용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개념은 초기 작품부터 말기까지 그의 전집을, 그죠? 관통하는 개념인 거예요. 1910년에 나타난, 거죠? 영혼과 형식이라는, 이거는 독일어가 원본이 아니라 원본이
헝가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읽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독일어 번역이나 그죠? 아니면 영어 번역을 읽어야 될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작품은 원본이 1차 자료가 독일어입니다. Die Theorie des Romans, 소설의 이론이라고 하는 이 작품 1916년에 나타나죠. 그죠? 그 다음에 정말 결정적인 작품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역사와 계급의식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Geschichte und Klassenbewusstsein. 그리고 이제 시기가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연구가 나타나는데요. 특히 24년도에 레닌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요. 슈투디어 위벌된 주잔맨항 자인을 개당켄 그의 사유의 연관에 관하여 라고 하는 작품이죠. 그죠? 레닌의 사유의 연관을 연구하는 거죠. 슈투디오 위벌된 주잔맨항 자인을 개당켄 이 작품이 나타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죠? 48년도에 데얼 융어 해겔. 그래 해겔이 정말 중요합니다. 청년 해겔, 젊은 해겔이라는 작품. 그리고 50년대에 또한 그죠? 다양한 작품들이 나타나고 60년대에도 이제 63년도에 미학적인 것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하는 그리고 죽고 나서 나타나는 73년 그 유명한 존재론에 관한 연구 주얼 온톨로기 데스 게젤샤프트리헨 자인스 사회적 존재의 존재론에 관하여 이 작품을 보면 여러분들이 루카치에게 있어서 총체성이 그죠?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 전집에서 나타나는 그 사유, 뭐 노동 개념뿐만 아니라 그죠? 그것을 존재론적으로 사회적 존재의 존재론에 대하여라고 하는 존재론적으로 사유해서 작품을 낸 거기 때문에 총체성이라는 개념은 게오르고 루카치에서 핵심적인 개념인 거예요. 이것은 소설론에도 적용되고 그리고 그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한 사회는 그죠? 결코 개별적 현상이나 사건을 봐갖고는 그 사회 전체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동물들은 나의 개인이 그죠? 뭐 당장 코인을 해서 수십억을 벌게 되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죽을 때까지 돈 문제를 갖고는 신경 안 써도 되잖아. 그죠? 개인의 욕망, 그리고 그 성공과 실패 역시도 오로지 개인의 행복, 개인의 어떤 그 영달에 달려 있잖아. 그런데 이런 경우는 결코 사회의 총체성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인간성 역시도 이런 방식의 그죠? 물화된 세계, 자본주의의 상품이 된 그런 인격을 갖고는 그 인격의 총체성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죠? 소외된 인간, 단지 거래하는, 그래서 시장에서 상품이 교환되는 그런 방식의 소비하는 인간, 거래하는 인간, 시장형 인간만이 그죠? 중요시되는 거기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의 총체성 개념은
사회적 존재는 이게 이제 마르크스적 사유 안에서 재해석되는 거잖아, 그죠? 사회적 존재는 단지 개별적인 사건과 현상만을 갖고는 제대로 그 연관을 파악하고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 사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들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그 핵심은 되게 내가 시장에 나가서, 그죠? 사업을 하건 뭘 하건 그 교환 활동에서 거기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은 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상품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은폐되는 건 뭐죠?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하여 노동하는 인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상품과 화폐의 관계로, 그죠? 표면화돼 버리고 그 배후에 숨어 있는 노동하는 인간의 인간성,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인간성은 다 물화돼 버리는 거예요. 인간조차도 물화돼 버려요. 페얼딩리흥. 그래서 역사와 계급의식에서는 여도가 따로 이 작품은 논평을 할 겁니다. 오늘은 개괄적으로 이 루카치의 사유 전반을, 그죠? 개관하는 그런 방식의 강의잖아, 그죠? 역사와 계급의식은 따로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물화인 거예요. 이것은 마르크스의 특히 자본론 일관을 비롯하여 곳곳에서 나타나는, 그죠? 그런 개념인데, 이 상품화된, 물화된 인간,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인간, 그는 언제나 단편적으로 사유해. 그의 삶 역시도 분열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의식과 감정 역시도 상품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그 분열된 개체성, 파편화된 개체성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는 그 인간의 총체성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작품이 나타났을 때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죠. 그러나 역시 진짜 마르크스주의 철학자였던 20세기의, 그죠? 에른스트 블로흐는 이 작품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나 대개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있었던 공산주의자들, 그죠? 공산당 정치인들은 이 작품이 너무 반동적이고 해결주의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그리고 사회민주당 쪽에서 활동했던, 그죠? 서구 사회주의자들, 그죠? 이들은 어떻게 봤는가 하면 너무 레닌주의적이지 않나? 이러면서 비판을 했어. 이 작품이 나타났을 때 양쪽으로부터 다 비판받았어. 그러나 철학자들은 환영한 거예요. 진짜 마르크스를 찾아서, 그죠? 마르크스의 전집을 해짓고 해석하고, 그 마르크스 역시도 그 전통이, 그죠? 해결 관념론에 발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전반적인 철학에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을 갖고 철학사 전반을 볼 수 있는 철학자들에게는 루카치의 작품은 마르크스를, 경직된 마르크스를 살리는 그런 작품인 거예요. 그런데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총체성은 뭐예요? 사회적으로 물화된, 그러니까 단지 자연 변증법에 의하여 물리학적으로 사물의 변화만을
주장하고 거기에서 역사의 법칙을 찾는, 그래서 마르크스의 전체 사유를 역사 법칙론에 기속시킴으로써 개인의 인간의 의식을 단지 2차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그런 철학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결정론 얼마나 좋아요. 스탈린 같은 자가 인류의 사회주의 국가를 위하여 노동하라, 단결하라 이랬다고 합시다. 그럼 결국 뭐야? 생산력의 증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역사 법칙, 그죠? 결국 그 이데올로기는 계급 없는 사회로 가는 공산주의의 어떤 유토피아를 말하지만은 그런 사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나아가는데 이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자들의 노동은 어떻게 돼? 이 역사의 법칙, 자연의 변증법을 위하여 희생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역사의 부속물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렇다면 그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그 혁명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지, 그죠? 이 질문이 생기잖아. 그것 역시도 그 주체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칸트주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겔을 복권시키는 거야, 여러분. 해겔을 다시 살려서 주체, 객체의 변증법을 새롭게 세우고, 그죠? 그 안에서 총체성을 보는 거예요. 단지 이 역사는 자연과학의 물리 법칙에 의하여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에 의하여, 인간의 주체에 의하여, 계급 의식에 의하여 이 사회는 변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주의에서, 그죠? 자연 변증법을 부정하는 듯한, 그래서 비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자연 변증법에 근거하여 인간의 의식을 거기에 종속시키게 되면 문제는 뭐야? 카우츠키나 스탈린식의, 그죠? 경제 결정론, 역사 결정론에 빠져서 개인의 자유, 진정한 인간의 인간성, 역사를 변혁시키는 주체로서의 그 인간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도그마틱으로부터 이제 해겔을 살려냄으로써,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왜 지적이 해겔로 돌아갔는지 이해가 되죠, 그죠? 살려냄으로써 루카치는 이제 진정한 마르크스의 얼굴을 봐야 된다. 그래서 루카치에게서의 역사와 계급의식에서 역사는 뭐예요? 결코 그 역사는 단지 자연변증법에서 법칙을 적용해서, 그죠? 나타나는 물리법칙이 아닌 거예요. 그 역사는 인간이 창조하고 만들어가는 그 역사 개념인 거예요. 사회 개념 역시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비판하는, 그죠? 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뭐예요? 자연 변증법을 거부하고 마르크스를 해겔주의로 관념화시켰다, 이래 비판하는 거죠, 그죠? 주체와 객체의 변증법에 의하여 역사는 진행되어 나간다라고 봤던 거죠. 그 마르크스가 어떻게 보면 이 루카치에 의하여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서구의 그 이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그죠? 루카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물론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지만 알티세르에게서도 슬라보의 지적에게서도 오늘날도 루카치의 사유를 모르고는,
그죠? 이 마르크스주의의 역사관을 결코 이해할 수 없으며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그 비판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성은 뭐냐? 주체와 객체의 변증법을 통하여, 그죠? 계속해서 운동해 가면서 역사는 진행되어 나가는데 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는 결코 그 사회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 토탈리테트, 총체성 개념인 거예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의식을 통해서, 그죠? 비로소 그 사회의 총체성이 드러난다고 본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프롤레타리아는 그 사회의 하부 구조인 토대를 만들어가고 창조해가는 생산 과정에서의 그 사회 구조의 토대를 지배하는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들의 의식을 통해서 비로소, 그죠? 비로소 그 사회 전반의 전체의 어떤 움직임이 드러나는 거야. 사회 구성체의 전체 윤곽은 오직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의식을 통해서만 그 총체성이 드러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역사와 계급의식인 거예요. 거기에서 계급은 뭐야? 프롤레타리아 계급인 거예요. 이들이 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그 사회는 그 총체성이 전체가 드러나서 주체적인 혁명을 통하여, 그죠? 더 나은 사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 그래서 총체성의 철학자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뭐죠? 삶은 균열돼 있어, 그죠? 존재와 의식은 일치하지 않아. 삶은 때로는 우리를 속일 때도 있어. 모든 것이 균열돼 있고 인간은 그 가운데에서 고통을 느끼는 거야, 그죠? 그러나 이러한 현실성을 예술 작품은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이 균열된, 이 분열된 의식, 그리고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 삶의 의미의 어떤 균열, 이런 것들은 결코 통일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현실에서는. 그죠? 여러분들 삶도 그렇잖아. 그런데 이러한 균열이, 그죠? 제대로 포착되고 이 현실성을 예술은 그대로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은 뭐야? 소설은 이러한 어떤 실존의 인간의 존재 의미, 삶의 의미의 균열을 담고 거기에서 그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며, 그죠? 그러나 이것이 개인의 어떤 의식의 흐름이 아니라 사회 전체 가운데에서, 그죠? 전체의 구조 안에서 인간의 삶에 이 부조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소설. 그게 좋은 소설인 거예요. 루카치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소설의 형식은 이러한 인간의 삶의 전체성, 이 균열을 통일로 바꿀 수 있는, 전체를 보게 만드는 그러한 삶의 형식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회의 총체성과 인간의 인간성의 총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모순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소외의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형식은 소설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그의 미학 이론에서도 총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단지 소외된 상태에서 그 소외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본주의의 모순 속에서 동물로 살아가지만은, 그죠?
그 가운데에서 예술 작품은 소설의 형식을 통하여 어느 지점에서 소외되었는지, 사회와 개인의 인간의 어떤 관계성 안에서, 그죠? 그리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 이 전반적인 사회의 총체성 안에서 인간들의 삶을 보여주고, 그죠? 그 균열 지점을 통일적으로 전체성으로서, 총체성으로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 파편화된 삶의 조각들은 통일성으로 묶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술의 사실주의, 그죠? 예술의 현실주의를 주장했던 거예요. 여기서도 총체성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존재론적으로는 균열된 사회의 통일성의 지점이 어디인지, 인식론적으로는 인격이 어느 지점에서 소외되어서 그 인간성이 상품화되고 물화되었는지, 펠딩리흥, 물화되어서 이제 그 인간의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었는지, 그 균열 지점을 볼 때에야 그 인간성의 총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서 이 토탈리테트는, 그죠? 사회 전체 안에서의 인간의 활동. 이거 역시 마르크스 철학의 주제잖아, 그죠? 그의 역사적 유물론뿐만 아니라, 그의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정치 경제학적 비판 역시도 이런 쪽으로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개념들은 다 루카치가 마르크스로부터 끄집어내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르크스주의가, 그죠? 그냥 역사 결정론이나 경제 결정론으로 가서 역사가 법칙이 돼서 자연 변증법에만 머물게 될 때 그 인간의 인간성은 역시 소외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헝가리 공산당원으로서, 그죠? 이 마르크스의 철학을 제대로 해석하게 되면 헤겔로 돌아가서 다시 그 변증법을, 경직된 변증법을 구해내야 한다라고 보게 된 거야. 이게 루카치인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고초를 겪으면서 모스크바와 빈과 부다페스트를 왔다 갔다 하고, 그죠? 때로는 뭐 독일도 뭐 왔다 갔다 했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마침내 56년 헝가리 혁명이 발생하면서, 그죠? 그에게 또 다시 한번 너찌라고 하는, 그죠? 노동당, 이게 이제 정권을 잡게 되잖아. 너찌 정부의 문화부 장관을 하게 되는데, 이 내각에 참여하면서 또 문제가 일어나. 이 너찌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죠? 어떤 소련의 사회주의 어떤 그 노선을 따르지 않는 그런 개혁가였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부르주아 반동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인데, 여기에 내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루카치가, 그죠? 만약에 계속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너찌와 같이 모스크바로 끌려가서 처형당했을 거예요. 이 56년 헝가리 혁명 때, 그죠? 이때 이제 소련의 탱크가, 그죠? 부다페스트를 점령하고, 그죠? 수천 명의 인민을 죽이고, 그리고 수만 명의 부상자를 낳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제 제압되면서, 그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숙청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루카치가 이 넛지 내각에서 그죠? 뭔가 그 바르샤바 조약을 이렇게 넛지가 뭐 우리는 탈퇴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거야. 개혁을 주장하면서. 그런데 루카치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그죠? 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진짜 서구 부르주아 국가로 가는 것 아닌가 이래 생각했겠죠. 그래서 바르샤바 조약을 철회한다. 거기에서 이제 가담국으로부터 떨어져 나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미리 사임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루카치가 그 이후에 헝가리 혁명이 소련에 의하여 제압되면서 숙청할 때 그죠? 넛지는 조용하게 그 내각 다른 내각의 어떤 장관들과 더불어서 그죠? 거기에 참여했던 다수들이 소련으로 불려가서 처형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랬겠죠. 그죠? 그런데 루카치는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71년까지 그죠? 활동을 하다가 죽게 되는데 이때 또 다른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미리 사임하지 않았다면 그 역시도 소련에 의하여 처형되는 정말 아까운 인물이죠. 그죠? 그러나 그 이후로도 계속 살아서 계속 작품을 내고 그죠? 68년도에 체코의 프라하의 밤까지도 지지하면서 정말 마르크스주의가 경직되면 경직될수록 그죠? 그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기존 질서의 힘, 그 당시에 소련의 이 힘은 엄청나잖아.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참여했던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 이 정치인들의 힘과 싸우면서 끝까지 마르크스의 정신을 지켜낸 그런 철학자인 거예요. 그의 총체성의 개념은 뭐야? 단지 사회 전체를 본다. 인간의 인격의 전체를 본다. 그리고 이 예술 작품은 뭐야? 이 사회 전체의 총체성을 현실로 반영해야 된다. 단지 그 수준이 아니라 그의 삶의 총체성은 뭐예요? 마르크스주의가 도그마틱해질 때 거기에 저항하면서 그의 작품을 통하여 그죠? 그 마르크스의 정신이 살아있도록 만든 그런 철학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의 미학 이론과 철학 이론의 총체성 개념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총체성 개념이 아닐까. 이것은 계속 변화해 가면서 운동해 가는 차이를 인정하는 그런 총체성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었죠, 그죠? 앞으로 예도가 계속해서 루카치의 작품 세계를 철학적으로 논평해 나가겠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었는데 총체성의 철학자 게오르그 루카치, 예도의 벌전이죠, 그죠? 정말 재미있었죠, 그죠? 이제 예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구독도 하지 않고 그리고 뭐 예도는 그런 거는 신경 안 쓰는데 이건 역시 노동에 대한 어떤 대가죠, 그죠?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루카치 강의 엄청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